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겟 머니입니다. 지은이는 이경애님이고 펴낸 곳은 밀리언 서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수백 명의 CEO를 인터뷰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사업을 유지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터득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자기 사업을 시작해 어학원을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학원 163개를 관리할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 또한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자 강의를 해왔고 부자들의 이야기에 열광한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영어교육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성경제학교 대표로서 부자 강의와 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법. 회장이 긴 막대기를 주워 들고 바닷물 속을 휘휘 저어대자 수행비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회장을 따라 같은 신용을 했다. 회장이 찾는 것은 주머니에서 굴러떨어진 50원짜리 동전이었다. 부산에서 열린 경제인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람을 쐬자는 제안에 몇몇 경제인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왔다. 잠시 바다의 정취를 즐기던 중 그 회장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 50원짜리 동전이 딸려 나와 바닥을 굴러가더니 바다로 퐁당 빠져버렸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동전 찾기에 동참했다. 캄캄한 바닷가에 열댓 명의 사람들이 바닥을 기다시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조금 찾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다른 회장들조차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바닷속에 빠진 동전을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나서서 말리자 회장은 몸을 일으키더니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만하겠구나 싶었는데 다음 순간 이런 말이 떨어졌다. 잠수부를 동원해. 회장의 지시에 수행비서는 불이 나게 자리를 뜨더니 잠수부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곧바로 바다에 들어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한 잠수부가 마침내 50원짜리 동전을 찾아냈다. 동전을 받아든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라운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동전, 소동으로 끊어졌던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좀 전에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회장에게 물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겠다고 잠수부까지 부르시다니요. 잠수부에게 지불하신 돈이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자 회장이 말했다. 50원도 돈이다. 그리고 돈은 인격체이다. 내게 들어온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돈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절약 정신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에 이런 이유가 숨어 있는 줄은 몰랐다. 돈이라도 아껴야 부자가 된다는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돈도 인격체로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도 한 손으로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직원들 월급을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했는데 이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전했다.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월급 명세서를 봉투에 넣어 직원들 책상에 올려두었다. 봉투에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말도 적혀 있었다. 빌딩 관리와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돈에 대한 존중이자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상점이나 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때도 다르지 않다. 드라마 속 부자들처럼 지갑에서 돈이나 카드를 획 빼내 한 손으로 건네는 일은 없다. 먼저 동전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준 다음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건넨다.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는 것이니 적은 돈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 동전 지갑을 늘 가지고 다닌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 특히 신중하다. 자산이 많아도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월급쟁이인 나와 별 차이 없을 정도이다. 그들의 사전에 충동구매란 없으며 소비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구분한다. 한 기업가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발레를 배우는 딸을 위해 발레 슈즈를 구입한다. 그런데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쇼핑센터를 다니면서 가격, 기능,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10켤레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다. 드라마처럼 가장 비싼 매장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잡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돈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면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비용을 깐깐하게 따지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분쇄기를 들여온 기업가가 있었다. 지금은 아담한 크기의 가격도 비싸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자동차 한 대 값에 버금가는 무척 큰 기계였다. 그는 사업차 독일에 갔을 때 분쇄기를 처음 접하고 카탈로그를 받아서 돌아왔다. 이후 며칠간 사무실에서 밤새 연구하고 본사에 연락해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주위 다른 기업가들에게도 분쇄기에 대해 설명하고 당신이라면 구입하겠느냐? 고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충분히 숙고한 후 최종적으로 구입을 결정했다. 업무상 필요한 것에 대한 투자는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돈의 입장에서 봐도 목적이 분명한 지출이었다. 부자들은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물건을 마음껏 즐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마구 쓰고 싶어서 부자를 꿈꾸는 것과는 다르다. 돈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돈에게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무엇보다 돈을 소중히 다룬다. 돈에게 외면당하는 것만큼 부자들에게 무서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부자들은 자신이 돈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신호를 알고 있다. 하나는 돈이 이유 없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돈은 인격체인 만큼 불어나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부자들은 자산이 강인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다. 부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끊임없이 오가는 곳에 가서 관찰해야 한다. 돈이 오가는 곳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를 말한다. 돈을 계획 없이 쓰지 않는 부자들은 쇼핑을 즐기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가든 쇼핑센터를 반드시 방문한다. 경제인들이 유럽의 몇몇 나라를 시찰하는 일정에 동행했을 때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쇼핑센터에 방문했는데 한 기업가가 내게 각자 둘러보고 1시간 후에 다시 보자고 했다. 쇼핑에 별 관심이 없었던 나는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다 1시간 뒤에 기업가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자네는 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가? 라고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자 그가 말했다. 명품관에 진열된 상품을 보면 부자들이 뭘 사는지 알 수 있다. 쇼핑에 관심이 없어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한다. 그는 나와 헤어지고 나서 수행비서를 시켜 내 행동을 관찰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명품관 근처에도 가지 않고 문구점에만 머물렀던 것을 지적했다. 쇼핑센터는 돈이 오가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어떤 상품이 진열되고 팔리는지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파리의 쇼핑센터는 다국적 공간이므로 전 세계인의 욕구를 읽을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쇼핑을 즐기라는 게 아니다. 부를 느끼고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명품관 상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에 각인되어 내적 욕망이 생겨난다. 내적 욕구가 생기면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결국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다. 욕구조차 없다면 계획도 실행도 없는 것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남들의 소비 행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돈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CEO들이 빠듯한 일정에도 굳이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부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경제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골라 찾아다닌다. 또다. 른 기업가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최고급 호텔이 아닌 청년들이 자주 찾는 저렴한 숙소에서 머문다. 단지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물품을 사용하는지 등을 속속들이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에 가서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길거리에 간판과 광고판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에 참고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윈드서핑보드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단조로운 색감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컬러와 디자인을 입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보드와 확연히 다른 디자인으로 보드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다. 연매출 수백억 원대의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서 트레일러가 무엇을 싣고 다니는지를 살펴본다. 코일이 실려 있다면 단중 단위 질량은 얼마이고 종류는 무엇일지를 생각한다. 차량이 향하는 곳이 거제도라면 조선소일 것이고 울산이라면 자동차일 거라고 추측한다. H빔이나 파이프가 많이 오가는 것을 보고 건설업계가 화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한다. 그는 길거리에서 얻은 정보들을 사업에 10분 활용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 CEO들만이 아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의류, 신발, 액세서리, 향수 등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 폴 스미스의 창업자이다. 그는 번뜩이는 호기심과 관찰력으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휴가 때마다 여행을 즐기는 그는 리투아니아에서 본 녹색, 옥색, 회색을 적용해 셔츠의 스트라이프 문양을 고안해냈다. 런던 꽃 박람회에서 본 꽃을 디자인에 적용해 화려한 가방과 스커트를 만들었다. 2018년 출시된 슈트 트래블 컬렉션은 일상뿐 아니라 여행이나 출장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슈트로 구김이 가지 않는 소재의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산업, 어떤 나라가 돈을 벌고 있는지 돈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져야 한다.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다녀야 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정보들은 사무실에 앉아 궁리만 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부자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진짜 돈 버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부자, 돈 버는 구조부터 다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기업가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할 때였다. 나는 노력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역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했다. 그러자 기업가는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부자의 키워드로 삼는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물론 노력은 가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새벽에 일어나 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셨지. 그렇다면 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우리 가족은 너무도 어렵게 살았거든. 그는 화물차를 타고 서울에 처음 올라왔다. 화물기차가 몇 시쯤 군산역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두었다가 그 시각에 맞춰 몰래 올라탄 것이었다. 그는 숙식이 제공되는 가죽가공 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소녀는 지금 서울 한복판의 빌딩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의 속성과 돈의 흐름을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턱대고 노력을 쏟아붓기 전에 이 사회가 돈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노력은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이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버는 원리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바로 함정이다. 노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잠도 안 자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일만 하다가는 부자가 되기 전에 몸 어딘가가 고장나고 말 것이다. 노력의 절대량으로 승부하는 것은 애초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공장에서 하루에 4시간 잠을 자며 일했다고 한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다 새벽 1시에 퇴근했다. 동료들은 그가 집에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그를 대견하게 여긴 사장은 월급을 더 많이 주었고 그는 더욱 신나서 일했다. 그렇게 몇 년간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잘 오르지 않았다. 그가 일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신체의 한계가 있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청춘을 바쳐서 일하느라 남들처럼 즐기지도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다. 보통의 직장인보다는 더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가 바친 열정,
젊음, 헌신에 비하면 부족한 결과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공장을 운영해보기로 했다. 어느 건물 지하를 빌려 의류 공장을 차리고 사장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제품을 만들까 고민했다.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훨씬 더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15년 정도 했을 때 스스로 만족할 만한 매출에 도달했다. 사업이 안정화되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꾸준히 찾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30층 넘는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은 시간을 지키는 방법 덕분이라고 했다. 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지켜서 알차게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자기 시간을 내주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그는 이 방법이 수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 자신의 시간은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 회사에서 벌어들인 종잣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굴린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돈 벌기가 점점 쉬워진다고 했다. 노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들의 음모를 추천해 주었다. 이 책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부자들이 만든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 구조를 이해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합해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리고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아이들을 낳아 기른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거나 투잡을 뛴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은퇴 후에는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간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은 뭘까?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주식과 펀드 등 각종 투자, 연금제도 등이다. 하지만 돈이 돈을 낳는 지점은 잘 보이지 않고 되레 줄어들 때가 많다. 집 마련,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빌린 대출금 이자와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으로 일부 비용이 지출된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부자들의 삶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방어성과 공격성이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이고 대출을 활용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 보니 좀처럼 여윳돈을 만들기 힘들다. 반면 부자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주요 수입원이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끌어들여 돈을 벌 수 있는 규모를 키운다. 사업 관련 대출은 세금 감면 혜택이 더 크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원 혜택도 많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수익형 부동산, 주식, 펀드 등에 골고루 투자하여 자본소득, 재산소득 등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인다.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이다. 보통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방어적으로 살아갈 때 부자들은 공격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를 재생산한다. 다각도로 돈을 벌어들이므로 웬만한 외풍에도 끄덕하지 않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자들의 29%가 팬데믹 기간 동안 자산이 10% 이상 증가했다. 대중부유층 소득이 세전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사이 가구은 자산이 22% 증가, 일반 대중은 12% 증가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대중부유층의 일사이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소득이 감소했다가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자들의 재산 증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예금, 주식, 금융상품, 펀드, 채권, 금, 외화 등 다양하다. 부자들은 처음에는 예금으로 시작하여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부터는 다양한 투자처를 찾아 나선다.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두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겨 일정량의 예금만 보유하고 투자의 비중을 높인다. 다양한 투자 항목들의 자금을 분산하고 경기 흐름에 따라 자산 비율을 조정한다. 부동산 호황이 예상될 때는 부동산 매입에 집중하고 주식 호황이 예상될 때는 주식을 사들인다.
부자들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모두 책 한 권은 좋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이야깃거리를 풀어낸다.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부자들은 과감하게 움직인다.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때 부자들은 대출로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과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부자와 보통 사람들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을 버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자금을 풀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였고 아예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지원금에 거센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푼 막대한 자금이 화폐가치 하락을 야기하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상승이 무서운 이유는 서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2,500원이던 김밥 한 줄이 3,000원, 4,000원까지 오른다. 월급이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 가게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데다 서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집값까지 상승한다. 결국 서민들만 고달픈 세상이다.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그 효과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한다. 대출을 받아서 공장 기계 설비를 늘리거나 건물, 토지, 금, 고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확보한다. 주식이나 펀드보다 실물 자산 확보에 주력한다. 자산 규모가 큰 부자들일수록 빚의 규모도 크다. 코로나 위기에도 부자들의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들이 얼마나 시스템의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려면 나의 실물 자산을 늘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세계 주요 나라들은 오랫동안 유지했던 저금리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금리 인상이 교과서적 해법이므로 각국 정부가 이를 선택하는 것 당연하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하고 대출이 줄어들며 집값도 하락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저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사업을 해왔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큰 부자들은 금리 인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출 규모를 줄이고 투자보다는 예적금을 늘려 이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한다. 이들이 시의적절하게 자산 관리를 잘하는 이유는 신문이나 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하는 정부 정책과 경기 동향을 꾸준히 관찰하고 다양한 경제를 탐독하면서 경제 감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돈을 다루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힘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에서 나온다. 결코 노동만으로는 잘 살 수 없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괴롭히고 사회 시스템은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순응에서 내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안전한 자산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지. 한 기업가는 부동산 투자에 열심이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절대농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일약 돈방석에 앉았다. 내 주변에서는 보기 드문 벼락부자형이다. 그는 이때 번 돈으로 가공식품 회사를 차렸는데 일하는 틈틈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주식과 펀드에도 투자했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안정적이다. 대지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가격의 등락이 있더라도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누구나 부동산에 투자한다. 비영리민간연구소 랩 2050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한국 부동산 계층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최상위 2%는 평균 30억 7,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하는 주택 외에 2배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KB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59.0%, 금융자산이 36.6%로 구성돼 있다. 부자들의 투자가 부동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어떤 부동산을 좋아할까? 상업용 부동산이다. 위의 기업가는 부자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다 돈을 벌면 점차 상업용 부동산으로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보통의 투자자들이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부자들은 상가, 빌딩에 관심이 많고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금융기관의 분석과도 맞아떨어진다. KB경영연구소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상가 38%였다.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부한다. 언론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등을 꼼꼼하게 챙기며 법령을 공부한다. 뉴스를 흘려듣지 않고 그것이 자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한다. 정보 수집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 쓸만한 녀석을 골라서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한다. 그가 부자들의 주식 투자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단타보다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했다. 사업하느라 바빠서 주식 그래프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은 실물 자산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많으며 작전주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는 욕심이 많을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랑 가능성 있는 기업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의 투자 성향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주식이 평균 23% 상승하면 매도하고 15% 하락하면 손절매한다. 대중부유층은 19% 상승 시 매도, 16% 하락 시 손절매했으며 일반 대중은 매수 매도 시점이 상승, 하락 모두 15%였다. 손절매 타이밍은 큰 차이 없지만 상승장일 때 매도를 결정하는 수익률 지점은 부자들이 더 높다. 부자들은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오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매수하고 떨어지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오늘 내일의 주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헝가리 유대인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장기 투자가 모든 주식 거래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며 단기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윳돈을 우량주에 투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투자 비법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주식 투자 원리는 주변의 부자들에게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내용과 동일하다. 부자들의 투자 성향을 살펴보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장기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한다.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부자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되 원금을 다 날려도 좋다는 식의 위험을 감행하지는 않는다. 일회성 고수익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상품을 고른다. 한번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지 않고 목표 수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 부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금액으로 체험해보는 정도이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서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몰라서 등의 이유이다. 2021 한국 부자 보고서 KB경영연구소 부자들은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자산이 줄어들 정도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위의 기업가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하다 보면 자산이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적더라도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서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티끌을 우습게 여긴다. 인내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것이다. 사업, 투자 모두 인내가 가장 큰 덕목이다. 중도에 포기한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케팅의 흐름 속에 돈이 보인다. 오랫동안 전자제품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 있었다. 그곳에만 파는 제품이 아닌데도 높은 성과를 올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혹시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가격을 깎아주는 판매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고객은 더 깎을 걸 그랬다고 생각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판매 노하우는 무엇일까?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알리고
제 가격을 받되 고객이 좋아할 만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없는 가격 할인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는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과 가치를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여 설명하면서 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완전히 반할 것이다. 가격이 비싸 보여도 제 값을 충분히 하는 제품이다. 써보면 마음에 들어 하나 더 구입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자신 있게 제품을 어필해야 한다. 영업사원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리 없다.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옵션으로 두지 말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다른 제품을 서비스로 제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고객의 호감을 사면서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구매를 꾀할 수 있다. 그 제품이 썩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일단 긍정해준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장벽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일단 공감하고 나서 어떤 이유로 불편을 겪었는지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사용법 때문인지 불량품이었는지 등 원인별로 충분히 설명해 준다. 그는 야스, 화법을 썼다고 한다. 먼저 이 제품이 너무 좋고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품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고객 혹은 주변 사람 이 가격이 비싸다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맞장구를 친 다음 해법을 제시한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영업사원이 평정을 잃는 순간 고객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질문, 예상치 못했던 회방꿈과 같은 돌발 변수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감정에 주의해야 한다.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고객은 금방 알아챈다. 평정심을 잃은 영업사원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가 역시 사업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는 협력사와 회의하는 자리에서 꼭 따뜻한 차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취향에 맞는 차를 준비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음료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냉랭한 음료를 마시면서 좋은 의견이 나오겠는가? 마음으로 사업해야 한다. 일도 인생도 감정으로 움직인다. 제품 구매, 계약 성사 등은 이성적인 영역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품질이나 가격 외에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생각보다 많다. 옷장에 입을 옷이 그득한데도 실증나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로 새 옷을 산다. 같은 기능의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새 제품을 사기도 한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게 더 나은데도 환경보호, 친환경, 동물 사랑 등의 표식을 보고 사야겠다고 결정한다. 먼저 구매를 결정하고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적인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낸다. 기업은 사람의 의사 결정에 감정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버드대학교 제럴드 잘트만 교수는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장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력에서 소비자는 무의식적인 충동에 이끌리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 소비자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5%에 불과하고 95%는 감정으로 결정된다. 계약도 마찬가지다. 여러 곳의 경쟁업체 가운데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 입찰가 외에도 감정적인 요소가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공감과 호감을 이끌어내는 상대방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의 손을 잡는다. 큰 부를 이룬 사업가들일수록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주목한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장착한다. 협상이 끝나고도 서로 만족하며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좋은 기억은 또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는 발판이 된다.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신혼인 이모네 집 단칸방에 얹혀 살았다고 한다.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기 눈치가 보여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느지막하게 들어가곤 했다는 것이다. 그가 처음 한 일은
가정집이나 회사를 찾아다니며 전집을 판매하는 외판업이었다. 처음 3개월은 책을 한 질도 팔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국 1위 영업 고수를 무작정 찾아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서 이모네 집을 나오고 싶었던 그는 절박했다.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영업 고수에게 딱 하루만 자신을 데리고 다녀달라고 사정했다. 영업 고수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전화번호부를 들고 다녔다. 그는 고객들을 관리하러 다니는 동안 짬이 날 때마다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이 줄 서지 않은 한가한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면 반드시 들어갔다. 어디에 자꾸 전화하느냐고 물으니 전화번호부 차례대로 무작정 전화한다는 것이었다. 영업 고수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금일 방문할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보고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하루 목표량은 100곳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가면 더 열심히 전화했다. 100곳에 전화를 걸면 한 곳은 승낙한다고 한다. 100분의 1 확률이라니 너무 희박하지 않냐는 말에 영업고수는 정색하며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0%이지만 전화를 걸면 1%의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 굉장하지 않나요? 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열정을 불사르는 영업고수의 모습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영업고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은 더 있었다. 최초 방문 약속을 받아내는 말의 기술이었다. 첫 번째는 상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요. 라는 말이 단골 멘트였다. 만난 자리에서도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지금 바로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살펴보신 후에 연락해 주세요. 고객님을 또 뵐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습니다. 이런 말들로 고객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객을 위한 대화 주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책을 빨리 읽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고전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등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고객들이 먼저 만남을 청하도록 유도했다. 고객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품 설명보다 고객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더 무게를 두었다. 제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슬쩍 덧붙이기만 했다. 고객들은 마치 독서 토론을 하는 것 같다. 몰랐던 걸 배워서 좋았다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영업 고수에게 배운 사람을 향한 진정성, 1%의 가능성도 소중히 하는 열정, 말의 기술에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그는 점차 성과를 냈다. 나중에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해외에서 호텔 경영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고객을 설득하고 싶다면 설득을 포기해야 한다.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구를 채워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진다.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현란한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이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여 그들의 기분과 욕망을 채워주어야 한다. 고객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불편을 줄여주고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고객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는 양쪽 모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정해두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자칫 상대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있다. 앵커란 배를 정박시킬 때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닻을 말한다. 앵커링 효과란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 닻을 내리듯 특정한 기준점을 제시해 사람의 머릿속에 박히게 해서 생각이나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심리 효과이다.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서 마치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된 것처럼 생각에 제한 혹은 왜곡을 가하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만과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는 숫자판 실험을 통해 앵커링 효과를 입증했다.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1에서 100까지 표기된 룰렛을 돌리게 한 다음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 중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었다. 사람들은 룰렛의 숫자판을 근거로 대답했다. 숫자 20이 나온다면 40% 미만의 수치를, 70이 나온다면 그 이상의 숫자를 말했다. 룰렛의 숫자는 유엔 가입 아프리카 국가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앵커링 효과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한 곳이 쇼핑 장소이다.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기 전 불필요한 것을 사지 말자고 무언의 다짐을 한다. 그런데 이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할인 상품을 발견할 때이다. 상품에 원래 소비자 가격의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굵은 글씨체로 할인가가 적혀 있다. 이런 상품을 보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끌려 큰 고민 없이 해당 제품을 구입한다. 동일한 기능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거나 나에게 꼭 필요한가 등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마케팅에서 앵커링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면 제품 판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앵커링 효과가 어떻게 발휘될까? A사와 B사가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A가 B에게 500억 원을 제시하면서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는다. 업무 수행 정도나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 800억 원은 받아야 하는 B는 크게 난감해한다. 계약을 따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춰야 하는지 고민이 깊은 B에게 A가 넌지시 650억 원의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 정도도 크게 양보한 것이라는 선심성 발언을 한다. 절박했던 B는 150억 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생각에 A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앵커링 효과이다. 본래 650억 원으로 계약하고 싶었던 A는 그보다 더 낮은 500억 원으로 B의 시선을 붙들어 맨 다음 650억 원을 타협점인 것처럼 제시했다. A는 협상을 잘한 것이고 B는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A와 B의 입장에 따라 앵커링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A라면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고 B는 앵커링 효과에 당하지 않을 대비책이 필요하다. 앵커링 효과에 맞설 방법은 내가 받고 싶은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마지노선을 정해놓아야 한다. B는 자신이 A보다 불리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B가 없다면 협상 테이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A가 값을 지불하고 싶은 경쟁력을 B가 가지고 있으므로 협상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고 B는 협상에서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최소와 최대까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으며 상대가 제시한 숫자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즉각적인 감정에 흔들리는 일이 없다. 부자들의 뇌를 깨우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해외 기업 탐방 때의 일이다. 밤늦게까지 만찬을 즐겼던 경제인들이 아침 일찍 모인다기에 덩달아 부지런을 떨었다. 새벽 6시 30분, 경제인들은 호텔 뒤쪽으로 연결된 오솔길로 나갔다. 이른 시간에 뭘 하려고 모인 걸까? 숲속에 뭔가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꾹 참고 뒤를 따랐다. 5분 넘게 걸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새들과 반짝이는 햇살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모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로부터 10분쯤 더 지나자 군데군데 벤치가 보였다. 누군가는 벤치에 잠시 앉았고 다른 누군가는 앞을 향해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서 있는 이도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서 그들을 수행하는 비서진 쪽으로 향했다. 모두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비서 중 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산책하고 계십니다. 라고 속삭이듯 대꾸했다. 침묵의 시간이니 기자님도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들릴 듯 말 듯 작게 한마디 덧붙이더니 입을 꾹 다물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새소리, 발밑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귀를 스쳤다. 오랜만에 자연의 소리가 듣기 좋았지만 좀이 쑤셨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던 내게는 이 시간이 곤욕이었다. 꽈배기처럼 몸을 틀어대길 30에서 40분쯤 되었을 무렵 그들은 다시 호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한 기업 회장에게 산책 이야기를 꺼내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념도 아니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30분간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평소 느꼈던 강박관념과 과거, 미래, 현재의 고민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가족, 업무, 신사업 구상 등 어떠한 상념에서 완벽히 벗어나 뇌를 쉬게 해준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에도 생각은 많이 하지 않냐는 물음에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침묵의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다. 생각과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나 자신에게 파고드는 것이다. 분초를 다툴 만큼 바쁜 이들이 고작 생각을 비우겠다고 따로 시간을 낸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시간에 오늘의 업무를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다. 그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업무 효율이 더 올라간다고 했다. 모래 속에서 시계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 고요해지면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린다. 경제인들은 하루에도 크고 작은 결정을 수없이 내려야 함으로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들의 뇌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구상을 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쁘다. 지친 뇌를 쉬어주면서 내 존재를 오롯이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두뇌가 리프레시되고 의욕이 충전돼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경제인들은 이 시간을 혼생 혼자 생각하는 시간의 줄임말이라고 부른다. 혼생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요해져야 평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연구로도 증명되었다. 2001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팀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두뇌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요즘 표현으로 멍 때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멍 때릴 때마다 활성화되는 부위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디폴트란 기계의 초기값 혹은 초기 상태를 뜻하는 말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기본 설정 회로라고 할 수 있다. 뇌가 어떤 일을 할 때 활성화가 떨어졌다가 쉴 때는 활동이 증가하는 뇌의 기본 설정이라는 뜻이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 때 뇌도 함께 쉴 거라고 생각했다.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DM에는 사람이 침묵 속에 편히 휴식을 취하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에너지 소모도 사람이 활동을 할 때보다 많다. DMN의 적절한 활성화는 순기능이 있다. 그런데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비활성화되면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DMN이 하는 일은 나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고 감정의 파편들을 처리하며 여러 종류의 생각을 다시 조합한다. 이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밑바탕이 된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번개같이 뭔가 떠오르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작동으로 인한 것이다. 회장은 다수의 경제인들이 새벽 침묵의 시간을 통해 뇌에 휴식을 준다고 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한다. 기억과 정보를 정리함으로 뇌세포의 운동량은 깨어있을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 시간에 별도의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과학자들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 침묵의 시간은 DMN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다. 경제인들은 DMN의 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창의성을 일깨운다. 회장은 명상을 하고 나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위해 항상 눈앞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둔다고 한다. 나처럼 하루 24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조바심 내지 않고 30에서 40분간 물러섬으로써 더 큰 효과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침묵을 통한 DMN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명상을 하는 이들도 많다. 명상을 하면 DMN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경영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실리콘밸리 1세대 창업자로서 트위터의 CEO였고 현재 스퀘어의 CEO인 잭 도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한 다음 가벼운 조깅을 한다. 하루 2번 2시간 정도 명상을 통해 영혼을 탐색하고 자아를 일깨운다. 그는 트위터를 그만둔 후 미얀마로 명상 여행을 떠났을 정도로 명상 마니아이다.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이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닷컴의 CEO 마크 베니오프 역시 명상을 즐긴다. 그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로 인정받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승려를 직접 초빙해서 명상 수련을 하며 직원들에게도 명상을 권유한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과 미국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초월 명상의 열렬한 신봉자이다. 레이 달리오는 명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하고 훌륭한 기법이라고 말했다. 명상의 효과를 체험한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도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글은 직원 마크 레서와 차드 멍탄이 개발한 명상 교육 프로그램 4명 검색으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도 직원들의 마음 관리를 위해 명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회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었다. 명상에서는 호흡이 중요하다고 한다.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경영자들은 자연에서 들리는 물소리, 바람 소리를 선호한다.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펴고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에 집중한다. 배를 천천히 내밀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잠깐 정지한다. 배를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보내다가 잠깐 정지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호흡을 3분간 반복한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들이마시면서 평화롭게 내뱉으면서 고요하게 호흡과 내가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 처음 명상을 하는 사람은 3에서 5분 정도로 시작하다가 숙련되면 점차 시간을 늘려나간다. 회장은 명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생각할 때도 있다고 한다. 나는 위대하다,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문장을 되뇌이면 성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소원했던 것, 건강이나 경제력, 인간관계, 습관 개선 등을 머릿속으로 반복하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개월 후, 1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등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떠올리기 위한 명상도 한다고 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이미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상상한다. 그런 명상을 할 때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부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확신을 머릿속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주는 누군가에게 더 특별하게 부자의 기운을 주지 않는다. 우주야말로 지극히 공평하다.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복을 준다. 그러므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에 강력하게 집중해야 한다. 나는 회장의 권유로 시작한 명상을 20년 넘게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다.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빈 사무실에서 30분간 명상을 한다. 처음엔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며 조급증에 잠깐 시달렸다. 명상이라는 루틴을 만들기 위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명상을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회장이 알려준 명상의 장점들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명상에 젖어들게 되었다. 명상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 복잡한 마음 상태를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근심과 두려움, 과거의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면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부와 성공을 쫓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공과 행복이 비로소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울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